남과 북이 관리한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네, 남하로 갔다가 두 명이 목함지뢰를 밟았어요. 더 이상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민낯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러분들은 DMZ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demilitarized. 그러니까 무기 가지고 안 가지는 무기가 없는 그야말로 그렇죠. 비무장 지대. 평화로운 지역. 원래 이름대로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름대로라면 무기가 없고 평화로운 지역. 저는 천연보호 동물 생각납니다. 아무래도 네, 그리고 저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동물들만 오갈 수 있는 네, 그런 아름다운 곳이지 않나라는 생각. 관련 다큐멘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동물들에게는 천국인 거죠. 아, 동물들 부럽네요. 우리가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사람이 해주시면. 그렇죠. 그래요. 이름대로라면 평화로운 것이어야 하는데 평화와는 사실상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에서 일어난 일들을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DMZ에서도 예외 없이 현재 진행 중인 북한의 대남 도발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 대표까지 지낸 분입니다. 명실공히 북한 전문가,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저는 북한 군인들과 한 50번 정도 협상을 했어요. 와, 50번이요. 50번이요? 오늘 대부분의 협상을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회담장에서 협상을 했고 비무장지대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협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나눌 내용과 다 연관이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북한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평화의 상징이 됐어야 했을 DMZ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략의 위치는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위치를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으로 2km씩 떨어진 지역이 있고요. 이 지역은 각각 남과 북에서 관리하는 거죠. 남과 북이 관리한다는 표현은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비무장지대는 유엔군과 그다음에 북한군, 뭐 정확히 말하면 공산 측이 관할하는 그런 구역이라고 볼 수 있고 특이하게 2000년대 이후에 남과 북이 군사회담을 통해서 비무장지대의 남북 관리구역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서쪽에서는 일본 국도와 경의선 철도, 동쪽에서는 7번 국도와 동해선 철도가 통과하는 남북 관리구역이 있는데 그것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지만 남과 북이 관리를 해요. 그렇지만 비무장지대는 유엔군과 북한군이 관할하는 지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남한군이 아닌 유엔군. 유엔군. 물론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는 우리 한국군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의 위임을 받아서 경계를 하지만 비무장지대의 출입이라든지 군사분계선 통과라든지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 감독 뭐 이런 것들은 유엔군 사령관이 가지고 있다. 그걸 관할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총 992제곱킬로미터 규모인데요. 1953년입니다.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로 군사분계선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서 설정이 된 겁니다. 박사님, 시작부터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그런데 그로부터 약 한 1년 정도 지나서 1951년 7월부터 휴전에 관한 협상이 시작이 됐어요. 그게 제일 먼저 협상에서 다뤄진 것이 군사분계선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공산 측에서는 38도 선을 하자. 다시 말하면 6.25 전쟁 이전의 경계선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북한군과 공산 측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유엔군 측에서는 그건 안 된다. 6.25 공산군의 남침과 동시에 38도선은 그건 무의미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군사분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유엔군과 공산군이 접촉하고 있는 군사 접촉선이 군사분계선, 휴전선이 될 것이다. 휴전선.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각각 2km 비무장지대를 만든다.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합의가 된 이후에 군사분계선이 확정되기까지 2년이 걸렸고 한 채 땅이라도 더 뺏기 위한 그런 고지전이 2년 동안 이어진 거예요. 자, 크리스, 미국에서는 한국의 DMZ를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6.25 잠깐 배울 때, 뭐 예. 중고등학교 배울 때, 뭐 전쟁 배우고 그 협상 과정 짧게 배워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던 분단 국가로 배우고 자세한 그런 협상 과정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협상됐는지 그런 거 모르고. 근데 그 DMZ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없으면 군인들이 이렇게 바로 서로 코앞에 마주해야 되니까 그런 그 무기 없는 지역이 정말 중요해요. 안 그러면 긴장하고 막 전쟁 바로 코앞이니까 안 되죠. 금년이 정전협정 체결 70년이잖아요. 네. 70년 동안 전쟁이 안 일어나고 있죠. 네. 크고 작은 충돌은 있었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중요한 역할이 바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정전협정에 보면 제일 앞부분이 정전과 정화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기준으로 양쪽의 군사력을 분리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충돌을 못하도록. 그러니까 비무장지대는 4km잖아요. 4km면 당시 화력으로 보면 소총의 유효 사거리는 뭐 한 200여 메타. 그다음에 기관총도 1km를 넘지 않으니까 4km를 뛰어넘으면은 서로의 화기로 공격을 하기 어렵고 충돌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한 것이고요. 지금까지 비무장지대는 북한의 재도발을 억제하는 그런 중요한 법제도적 장치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비무장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DMZ, 이 비무장지대는 어떤 곳에 만들어질까? 누가 한번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분단되어 있거나 그렇죠. 또는 군사적인 뭔가 대립이 있는 곳. 우리처럼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국제 조약 또는 협약을 통해서 이 비무장지대를 설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무장이 금지된 지역이죠. 비무장지대는 비무장지대를 관장하는 두 개의 기구가 있어요. 하나는 군사정전위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이렇게 해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무장지대가 역사적으로 보면 한반도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뭐 남극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고. 그래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라인란트라고 이 독일 지역에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돼 있었고 최근에 보면 수단, 남수단 그쪽에도 비무장지대가 설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무장지대가 글자 그대로 비무장으로 된다면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통과도 할 수 있고 통행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도 비무장지대가 원래 정전협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 안에 있는 병력, 그다음에 군사 장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두 철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죠. 금지되어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비무장지대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 비무장지대 안에 무기도 없어야 되고 그렇죠. 군사 시설도 없어야 되고 좀 평화로운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니까 우리 국군하고 또 북한군하고 마주서서 대치 상태로 되어 있고 군사적인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고 이런데 왜 그런 걸까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정전협정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군사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북한군이 북방 한계선으로부터 밑으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한군의 경계 초소와 우리의 경계 초소 이 GP가 짧은 곳은 1km도 안 되는 아주 짧은 곳은 580m가 되는 곳도 있다고 그래요. 가깝네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은 언제라도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한국 측에서는
무연군 마찬가지로 비무장지대를 원래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그런 취지로 남북기본합의서라든지 각종 군사합의, 특히 2018년에 9.19 군사합의에 보면 네. JSA를 비무장하자. 그다음에 비무장지대를 궁극적으로는 원래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그 합의가 제대로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죠. 앞에 영상에서 폭파 사건 함께 보셨잖아요. 이게 DMZ에서 일어난 목함지뢰 폭파 사건입니다. 1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가까운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자, 이태검 기자가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우리 측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매설된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군 부사관 2명이 각각 다리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당시 북한은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럼요. 이 사고 직후에 우리 합참에서도 조사단이 꾸려졌고요. 그리고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바로 유엔사에서 이 특별조사단이 구성이 됩니다. 거기는 군사정전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 이런 위원들이 함께 조사를 했어요.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러 가지 폭발물 잔해 43점이 이제 거기서 확보가 됐고요. 그것이 결국 북한군이 사용하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이 개발을 했고 그것을 북한군이 사용하고 있는 지뢰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원래 그 DMZ 그 지역에는 지뢰가 많지는 않아요. 거기서 좀 떠내려오거나 그런 물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합참과 유엔사 특별조사반이 그 지형적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조사를 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사고가 난 그 지역은 지대가 높아요. 물은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흐를 수는 없잖아요. 없죠. 그러니까 흘러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지대가 낮아야 흘러내려올 수 있는 곳인데 네. 여긴 지대가 높기 때문에 흘러서 올라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군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확보한 그 폭발물 잔해를 잔해. 보면 그 잔해에서 송진 냄새가 났고요. 송진 냄새가 났다는 건 목함지뢰라고 하는 거예요. 나무로. 나무로 만든 지뢰. 그 나무로 만든 지뢰는 우리 한국군이나 미군은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북한군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철이나 금속으로 만든 지뢰 같으면 녹이 쓸어야 되거든요. 근데 녹 쓴 것도 전혀 없어요. 근데 결국은 북한군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죠. 게다가 위치가 딱 출입문 근처였어요. 우리 GOP 라인, 우리 남방한계선 라인에 철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GP에서 안으로 수색 작전을 위해서 들어가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철책이 있거든요. 이 철책에는 중간중간에 통문이 있어요. 그 통문 입구에 제가 볼 때는 북한군 정찰종국이라는 특수부대가 넘어와서 우리 통로에 그것을 매설한 걸로 생각이 돼요. 우리 군은 통로에는 매설하지 않죠. 우리 군이 다니기 때문에 맞아요. 있는 것도 제거를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북한군이 우리 군에게 군사적 피해를 주기 위해서 매설하고 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고의적으로. 그렇죠. 예, 지뢰 위치만 봐도 북한이 고의적으로 했다. 이건 명백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였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정전협정에는 상대방에게 적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군이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군에게 명백한 적대 행위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군사분계선 남측은 유엔군이 관할을 하고 북측은 북한군이 관할하는데 군사분계선 남측으로 넘어오려면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몰래 넘어와서 심고 도주했단 말이죠. 이것은 명백히 정전협정의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정전협정에 기초해서 남북 간에 합의한 남북 기본합의서나 기타 남북 간에 합의한 군사 합의를 위반한 그런 명백한 도발 행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이런 DMZ에서의 지뢰 사건이 2015년이 처음은 아니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1960년대 북한에 도발이 많았어요. 네. 66년과 67년 사이에 그 2년 사이에 6차례 지뢰 도발이 있었어요. 네. 2015년이면은 48년 만에
북한의 명백한 치료의 도발이 드러난 것이지요. 김일성이 그때 국방력 강화를 하면서 60년대에 이 목함지뢰를 가득 들여다가 비무장지대 그 앞에 있는 북한의 그 군사 전연 지역 여기에까지도 이 목함지뢰를 다 매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제가 군복무할 때 한 이제 40년 이렇게 50년 지나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 목함지뢰가 이제는 떠서 이렇게 흘러서 내려오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네, 그래서 저희 부대 그 여군 병사 2명이 어머. 소대장 집에 나무 해준다고 땔감을 네 나무하러 갔다가 2명이 목함지뢰를 밟았어요. 네, 그래서 다리가 둘 다 이렇게 밑으로 나갔거든요. 그건 비무장지대는 아니었죠? 비무장지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이게 60년대부터 목함지뢰는 북한에 어떻게 보면 군사무기의 한 종이었던 겁니다. 네. 사실 지금 기억해 보면 제가 군사회담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북 관리구역 얘기를 했잖아요. 남북 간에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그 남북 관리구역에 있는 지뢰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었어요. 근데 북한군이 관할하는 군사분계선 북측 지역에는 지뢰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지뢰를 제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북한군은 지뢰를 제거를 안 해. 그래가지고 회담장에서 북한군 대표에게 왜 지뢰 제거 안 하냐? 빨리 해야 우리가 철도도로를 놓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신경 쓰지 마라. 당신들이나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 보니까 제거할 지뢰가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러냐면 비무장지대 앞쪽으로 완전히 추진해서 북한이 이제 경계초소를 설치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의 지뢰들이 날아갔고 지뢰라고 하는 거는 적군이 우리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뢰를 병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북한군은 오랜 세월 남한군이나 우리 미군은 북한을 침투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뢰가 별로 필요가 없는 거지. 네, 그런 걸 나중에 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남측으로 넘어오는 북한군들, 다시 말하면 월남하는 북한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중요한 통로에는 다시 지뢰를 심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있어요. 지뢰 도발이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게 2015년 전에 1960년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거의 50년 만이잖아요. 야, 거의 안 쓰는 방법일 것 같은데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지뢰 도발을 선택을 한 건지 실제로 금방 밝혀졌고 왜 이런 방법을 선택한 건지. 사실 북한이 원점이 노출되지 않는 도발의 방식을 선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점이 노출되면 우리 한국군 또 미군과 연합전력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뢰를 살짝 묶고 도망가는 방법, 무인기 도발 또는 사이버 테러, GPS 교란 이런 방식들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상대방에게는 피해를 주고 혼란을 주고 이런 상황을 염두에 준 그런 꼼수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북한은 그렇게 머리를 썼지만 조사 결과는 누구의 소행지도 다 밝혀졌고 그렇죠. 그런 만큼 더 이상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와 유엔에서 강력한 입장을 발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태검 기자가 당시 발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당시 우리 군은 대북 성명을 통해서 북한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고요.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당시 경고만큼 확실한 대응도 있었습니다. 8월 10일 경기도 연천과 파주 지역 등 두 곳에서 확성기 방송을 11년 만에 재개했습니다. 이렇게 들으면 확성기 방송이 무슨 강력한 대응일까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센터장님께서 확성기 방송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1년 만에 확성기를 다시 켰다고 그랬잖아요. 11년이면은 2004년이거든요. 그렇죠. 2004년에 설악산에서 2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어요. 저는 그때 차석 대표로 그 회담에 참석을 했어요. 그 회담은 어떤 목적으로 열렸냐? 1999년에 무슨 도발이 있었죠? 연평해전. 1차 연평해전. 네. 2002년에는 2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네. 그게 서해가 평화의 바다가 아니라 충돌의 바다가 된 거예요. 따라서 그때 당시에 우리 측은 서해 충돌 방지 문제를 논의하자 그랬더니
북한 측에서 서해 충돌 방지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더 절박한 사안이 있다 그랬어요. 절박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서 그것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선전 활동, 우리로 말하면은 심리전, 이걸 중단하고 수단을 철거해야 된다. 그것도 같이 논의하자. 근데 사실은 우리 측에서는 그거를 논의하기를 썩 달가워하지 않았는데 왜 그러냐? 이 심리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어요. 북한보다 심리전을. 확성기가 이제 북한도 우리에게 확성기를 틀고 우리도 트는데 보세요. 북한군은 전기도 부족해. 그다음에 확성기가 저 70년대 낡은 확성기야. 맞아요. 그런 내용도 김정일, 김정은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만 나와. 식상하고. 그러면 뭐 별로 우리 장병들 귀도 기울이지 않죠. 네.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는 전기도 충분해. 확성기의 성능 북한보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방송의 내용이 한국 음악, 네, 네, 네. 24시간 음악 틀어주고 네, 네, 네. 그다음에 생생한 뉴스들 이런 거 틀어주고 그냥 선전이 아니라 어. 실제로 우리 실제. 듣는 케이팝이나 북한은 맞아요. 선전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선전이 아니라 네.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군인들이나 북한 주민들은 뉴스를 들을 수가 없잖아. 다 차단하니까. 그러면 북한의 이 당국자들,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이 이 큰일 났다. 이거 자기들은 철저하게 외부 소식을 차단하는데 남쪽 확성기를 통해서 계속 들어오고 소연 씨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근무하셨죠. 네. 들으셨을 거 아니야. 저는 사군단이니까 바로 저희가 행군 나가고 하면 그 학성기 방송이 들려요. 그러니까 야간 행군 할 때는 그 학성기 방송에서 나오는 그 트롯 같은 게 기획에 쏙쏙 박힙니다. 제 네. 기억나는 트로트 뭐예요? 그대 이름은 바람이라는. 네. 유명하죠. 그대는 바람이런가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이건데 계속 10년 동안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어느 날 그게 흥얼흥얼해대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확성기 위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북한은 어떻게든 이건 중단을 시켜야 되겠다. 그 방법이 없는데 남측이 서해 충돌 방지 논의하자 그러니까 쓱 의제를 끼워 넣어가지고 남측이 원하는 것 들어주니까 우리 것 들어주라. 결국 당시 정부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 합의를 했고 2004년 6월 4일 육사 합의서에 따라서 서해 충돌 방지 이 선전 활동 중단 수단 철거 이 합의서가 만들어지고 2004년 6월 15일부로 확성기 방송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2015년 8월에 다시 켜졌으니까 11년 만에 켜진 거란 말이죠. 이게 다시 켜지니까 북한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그 트라우마 다시. 화들짝 놀란 이렇게 이걸 뭐 좀 깔짝깔짝하면서 피해를 주려고 그랬는데 죄를 주고 완전히 말로 받은 그런 결과가 된 거예요. 맞습니다. 얼마나 크게 들길래 어디까지 들린 거예요? 아, 그 비무장지대를 지나서 저게 그 개성 같은 이군단이 있는 개성 지역 같은 데는 주민들이 있는 민가에까지 들립니다. 그 안에서 농사 지을 때 그래서 날씨를 듣고 아 네, 맞아요. 위에서는 일하러 나가라 하는데 이 날씨 들은 주민들이 맞습니다. 내일 비 온대.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근데 2015년 그때는 또 북한의 그 장마당 세대.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는 MZ 세대, 장마당 세대가 입대해서 장만당 세대라고. 그렇죠. 이미 장마당에서 한류라는 걸 접한 애들이 지금 군에 가 있는데 그러면 이 방송으로 받는 타격은 아마 북한으로서는 더 크지 않았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자, 이 선전으로 북한 주민을 관리하는 북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총탄보다 위험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도발 수위도 굉장히 높았는데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포탄 사격을 했었죠. 뭐 중단하라고 해도 중단을 안 하니까 하는데. 경기도 연천군 서부 전선에는 대북 확성기를 향해서 고사포를 발사했어요. 북한군이. 다행히 인적이 없는 야산의 포탄이 떨어지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2차로 또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이 평사포를 또 3발을 발사를 했어요. 따라서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죠. 그래서 40여 년 만에 북한군을 향해서 포격을 했고 상당히 북한군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우리 군이 이제 최고 경계 태세 진돗개 하나를 발령을 했죠. 진돗개. 그 진돗개 하나면 전투 상태, 전시에 가까운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진돗개라고 하는 것은 대침투 작전 경계령입니다.
그래서 진돗개 셋은 평시에 가까운 곳이고 그다음에 진돗개 둘은 군사 경계 지역에 적의 침투 흔적이 발견됐을 때 이 대공 용의점이 확실하다고 판단되기 직전까지 진돗개 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충돌 가능성이 분명하다. 이건 굉장히 위기 상황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면 진돗개 하나로 이제 격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진돗개 하나가 되면 군과 경찰 예비군 그리고 우리 군이 기본 임무 수행 이 명령에 따라서 지정된 지역을 점령을 하고 바로 태세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북한도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었죠. 북한도 상당한 긴장을 했다는 건데 준 전시 상태, 우리 군의 진돗개 하나 발령과 비슷한 조치 같습니다. 실제 저희 전투 장비 무기 장구류를 다 개인 장구류를 착용하고 그냥 명령만 내려오면 바로 전투장으로 나가야 되는. 장비를 네. 메고 잠도 자야 되는 그 잠도 상태. 자야 되고 그리고 모든 이 시설 전투 훈련원들이 갱도로 1차 들어갑니다. 갱도에서 작전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네, 거의 전쟁 직전까지 그러니까 전쟁을 준비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한반도는 초긴장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미국까지 함께 참여했어요. 1994년도에 미국의 계획에 의해서 정전시 작전 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어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다시 말하면 지뢰 도발과 같은 네. 이런 북한군의 국지 도발에는 미군은 관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이 단독으로 대응을 하는데 2010년에 북한이 천안함 폭침 도발, 그다음에 연평 포격 도발 이후에 한미가 이제 국지 도발에도 연합 작전을 하겠다. 미군 전력도 함께 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군의 국지 도발을 더 강력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한미연합 국지 도발 계획에 합의하고 미군 전력도 이제 함께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번 북한군의 포격에 한미 국지도발 연합 작계에 따라서 이 조치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발 조금 덜 하게 됐나요? 그렇게 함께 손잡고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2015년 이후에는 목함 지뢰 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도 북한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근데 당시 북한에서는 이렇게 포격 도발을 해놓고선 판문점 채널을 통해서는 관계 개선을 하자면서 통지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참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은 건가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한다면 김정은이 48시간 이내에 확성기를 끄지 않으면 전시 상태에 돌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당시 대통령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북한이 만약에 도발을 한다면 묻지 마라. 즉각 대응을 해라. 확성기는 끌 수 없다라고 단호한 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북한 측이 24시간 만에 48시간이 되기 전이죠. 24시간 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관계 개선을 하자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것은 다분히 확성기를 끄기 위한 목적으로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을 하니까 북한이 탁 무릎을 꿇고 대화하자 이렇게 이제 나온 셈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북한의 도발은 말이죠. 뭐 강력하게 해서 그걸 통해서 목적을 이룰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시 대화를 제의해서 대화를 통해서 국면을 전환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정말 이중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후에는 22일부터 24일까지 거의 곧바로 남북 고위 당국자들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남북 공동 보도문에는 이런 표현이 담겼습니다. 유감을 표명한다. 북한이 도발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한 건 처음이죠. 그럼요. 그 2+2 회담은 우리 측에서는 당시 김관진 안보실장, 그다음에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우리 측 대표로 나왔고 북쪽에서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그다음에 김양건 통전부장이 나왔어요. 이게 2+2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을 통해서 8.25 합의를 맺었는데 그 회담 과정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든 이걸 끄게 하려고 확성기를 좀 제발 좀 끄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니까
우리 측에서는 인정해라. 이 사건이 당신들이 했다는 걸 인정해라. 그다음에 사과해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걸 약속해라. 그리고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그래야죠. 이런 것을 우리 측이 요구를 했어요. 북한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 그러나 결국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유감 표명이라고 한 걸 했는데 남과 북이 합의한 합의 문서에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고 이후에는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일무이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합의를 마치고 돌아간 뒤에 우리 학생기가 꺼졌죠. 그리고 며칠 후에 북한군의 정찰청국장인 김영철이가 나와서 우리는 그런 거 한 일 없다라고 또 다시 발뺌을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어요. 북한의 민낯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일단 사과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또 번복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은 여기서 끝이 안 났습니다. DMZ 내에서 일어난 일만 해도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DMZ에서 일어난 북한의 도발 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